2019년 11월 27일 멕시코 엘 포트레로 치코. 브래드 고브라이트는 1500피트 협곡의 정상에 서 있고 해는 빠르게 지고 있습니다. 그의 손은 하루 종일 힘든 등반으로 인해 상처투성입니다. 그는 몇 시간 동안 이 벽을 오르며 지쳐 있고 물도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해가 지기까지 1시간도 안 남았습니다. 힘든 건 끝났고 이제 그는 내려가면 됩니다. 그는 이 하강을 수백 번이나 해봤고 모든 안전 절차를 잘 알고 있으며 망설임도 없습니다. 이것이 브래드 고브라이트의 마지막 순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익스트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브래드 고브라이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는 다르게 살았습니다. 그의 삶은 정말로 이동이 많았고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의 집은 말 그대로 혼다 시빅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은 그 차에 들어갔습니다. 침낭, 캠핑 스토브, 초크백, 클라이밍 슈즈까지요. 그는 미국 서부를 가로질러 암벽에서 암벽으로 차를 몰며 거의 완전히 야외에서 살았고 거의 매일같이 등반을 했습니다. 그는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브래드에게 등반은 매일 하고 싶은 유일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브래드는 1988년 6월 16일 캘리포니아 교외의 광활한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곳은 캘리포니아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며 암벽 등반과는 가장 거리가 먼 곳이었습니다. 브래드의 부모님은 등산가였지 등반가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등반은 그에게 특별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브래드는 5살 때 축구에 등록했지만 공을 쫓는 대신 골대에 올라갔습니다. 8살 때는 아버지와 함께 휘트니산 정상에 올랐습니다. 브래드의 어머니는 그 아이는 산에서 내려온 뒤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때부터 학교가 중요하지 않았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바위 위에 있는 것이었고 위로 올라가며 변명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 무언가에 자신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브래드는 그의 경력 동안 대부분의 등반가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냈습니다. 그는 지구상에서 가장 유명한 암벽 중 하나인 엘 캐피탄을 100번 넘게 등반했습니다. 대부분의 등반가들은 이곳을 오르는데 3일에서 5일이 걸립니다. 수천 피트 상공 텐트에서 자고 장비를 끌어올리며 어려운 구간에서는 장비에 의존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브래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철학은 단순합니다. 손과 발로만 암벽을 오르며 로프는 추락 시 잡아줄 뿐 몸을 올리는 데 쓰지 않습니다. 이것을 프리클라이밍이라고 하며 그는 등반계에서 5.13으로 분류되는 매우 어려운 루트에서 여러 번 이 방식을 시도했습니다. 이 등급은 엘리트 전문 등반가들도 힘들어하고 실패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몇몇 등반에서 브래드는 그보다 더 나아갔습니다. 그는 프리 솔로이스트이기도 했습니다. 즉, 로프 없이 안전장치도 백업도 없이 등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한 번의 실수, 미끄러지는 발, 미끄러지는 손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는 추락하면 즉시 죽을 수밖에 없는 루트에서 이런 등반을 했습니다. 그가 도전한 가장 어려운 프리솔로는 콜로라도 엘도라도 캐니언의 헤어스타일스 앤 애티튜드 루트였습니다. 그는 로프 없이 등반하기로 결심하기 전에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최소 50번 이상 로프를 사용해 그 루트를 연습했습니다. 모든 동작을 연습하고 손을 어디에 둘지, 발을 어디에 둘지 하나하나 외우면서 그 순서가 근육 기억에 완전히 새겨질 때까지 반복했습니다. 실제 솔로 등반을 하기 2주 전에 그는 바닥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서 내려온 것이죠. 마침내 그가 성공했을 때 시더라이트는 등반 장면이 자신이 촬영한 것 중 가장 무서웠다고 했습니다. 브래드 자신도 나중에 아마 그때는 내가 너무 무리했던 것 같아. 위험했냐고? 당연하지! 라고 인정했습니다. 2008년 그의 등반 파트너들은 엘 캐피탄 팀에서 그를 내보냈습니다. 그의 등반이 지나치게 위험해 주변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등반에서 대담한 접근 방식으로 꽤 유명한 알렉스 하놀드조차도 2015년 인터뷰에서 브래드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정말 훌륭한 등반가이지만 최고 수준의 등반가는 아닙니다. 앞으로 1, 2년이 그에게 결정적인 시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게 분명 큰 잠재력이 있지만 나는 그가 걱정되었습니다. 그 걱정은 근거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2년 후 일어난 일로 브래드는 단순한 잠재력을 넘어섰음을 증명했습니다. 2017년 10월 브래드와 그의 파트너 짐 레이놀즈는 요세미티 밸리의 엘 캐피탄 노즈 루트에서 속도 기록을 깨기 위해 도전했습니다. 이 등반은 보통 가장 경험 많은 등반가들에게도 3일에서 5일이 걸립니다. 알렉스 하놀드는 기존 기록인 2시간 23분 46초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브래드와 짐은 그 기록을 1년 넘게 쫓아왔습니다. 이번 가을에만 벌써 11번째 도전이었습니다. 11번이나 그 벽을 오르내리며 기술을 다듬고 모든 동작을 외우고 어디서 몇 초를 아낄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10월 20일 마침내 해냈습니다. 2시간 19분 44초 알렉스 하놀드보다 4분이나 빨랐습니다.
정상으로 오르는 마지막 20피트 구간에서는 둘 다 아무 곳에도 안전 장비를 걸지 않았고 그냥 그대로 올라갔습니다. 브래드는 이것이 가장 위험한 일이었다고 했지만 세계 기록을 세웠습니다. 브래드는 한 번은 자신이 등반에서 가장 사랑하는 점이 그 단순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직 자신과 바위만 있는 것이죠. 로프도 장비도 복잡함도 없습니다. 그 도전의 순수함과 절대적인 집중력이 그를 계속해서 다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브래드는 불필요하게 무모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정확했고 경험이 많았으며 자신이 감수하는 위험에 대해 솔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력이 그 좁은 한계 안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고 수년 동안 그는 옳았습니다. 2019년이 되었을 때 브래드 고브라이트는 30일 세었고 자신의 능력의 절정에 있었습니다. 그는 4개의 다른 암벽에서 속도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는 초등을 했고 다른 등반가들조차 듣기만 해도 긴장하게 만드는 프리솔로 등반도 했습니다. 등반 커뮤니티는 그를 존경할 뿐 아니라 지켜보고 연구하며 그처럼 움직이려 노력했습니다. 그해 11월 브래드는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온 15명의 초급 및 중급 등반가들과 함께 멕시코 엘포트레로 치코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는 절친한 친구 줄리엔 백스터와 함께 비공식적으로 가이딩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11월 26일 화요일 브래드와 줄리는 스페이스 보이즈라는 고전 루트를 함께 등반했습니다. 줄리는 나중에 브래드가 매우 꼼꼼하게 규칙대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등반할 때 그녀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는 저에게 안전한 멀티피치 기술을 열심히 가르치고 저의 안전을 신경 썼습니다. 그 화요일 저녁 브래드는 인스타그램에 요청 글을 올렸습니다. 줄리는 다음날 쉴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브래드는 더 어려운 것, 그룹과 함께 했던 것보다 더 도전적인 등반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브래드는 엘 샌데로 루미노소 루트를 함께 등반할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수요일에 에이든 제이콥슨이라는 등반가가 그 게시물을 보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11월 27일 수요일 브래드는 멕시코 엘포트레로 치코에 있는 엘토로의 기슭에서 피닉스 출신의 26세의 등반가 에이든과 함께 등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브래드는 에이든을 막 만났고 에이든도 실력은 있었지만 브래드의 경험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날 그들이 도전하려던 루트는 엘 샌데로 루미노소, 즉 빛나는 길이었습니다. 그 루트는 15피치로 이루어진 1500피트의 지속적인 석회암 벽이었고 가장 어려운 구간은 5.12D 등급이었습니다. 그래서 브래드에게도 쉽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다음에 일어난 일을 이해하려면 암벽 등반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큰 벽을 오를 때는 로프에 묶여 있습니다. 파트너는 아래에서 그 로프의 다른 쪽 끝을 잡고 로프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더 높이 오를수록 미끄러져 떨어지면 로프가 당신을 잡아줍니다. 로프가 허락하는 만큼 보통 수백 피트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런 다음 암벽에 볼트로 고정된 금속 고리 세트인 앵커에서 멈춥니다. 그 고리에 클립을 걸고 파트너가 올라와서 당신과 합류합니다. 그런 다음 다시 반복해서 정상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합니다. 브래드는 손을 틈에 집어넣고 작은 석회암 홀드에 몸무게를 실은 채 팔뚝이 타오를 때까지 버텨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침 식사 후 제대로 된 식사 없이 오후 더위 속에서 몇 시간이나 등반하며 집중력과 주의력도 유지해야 했습니다. 실수는 추락을 뜻하고 안전 로프를 착용해도 추락은 여전히 아프기 때문입니다. 브래드와 에이든은 이렇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피치에서 피치로 또 피치로 대부분의 숙련된 등반가들도 멈춰 설 만큼 어려운 난이도의 등반을 몇 시간씩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브래드는 모든 피치를 한 번에 성공적으로 등반했습니다. 이렇게 길고 어려운 루트에서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성취였습니다. 늦은 오후 그들은 정상에 섰고 가장 힘든 구간을 지나 협곡이 아래로 펼쳐졌습니다. 밤이 깊어갈 때 정상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그곳에서 잠시 쉬며 물을 마시고 경치를 감상했을 거라 상상합니다. 몸은 지쳤지만 힘든 일을 끝냈다는 성취감에 마음이 기뻐하는 그 순간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기분 중 하나입니다. 아드레날린은 남아있지만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성취감과 함께 힘든 일도 끝났습니다. 브래드는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내려가기만 하면 됩니다. 등반가들이 이런 벽을 어떻게 내려오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로프를 가져와 올라갈 때 썼던 금속 고리에 통과시킵니다. 이제 등반 대신 하네스 장치로 로프를 타고 미끄러지듯 내려옵니다. 이 장치는 속도를 조절하며 아래의 다음 금속 고리까지 이동합니다. 거기에 도착하면 위에서 로프를 당겨서 금속 고리를 통과해 아래로 떨어지게 합니다. 그런 다음 금속 고리에 로프를 다시 통과시키고 같은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 작업은 한 번에 한 사람씩 진행됩니다. 이 방법이 가장 안전하지만 느립니다.
평균적으로 등반가가 이 방법으로 완전히 하강하는데 2~3시간에서 4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게 문제였습니다. 일몰은 오후 5시 45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하강하는 것은 이미 지쳐있고 이렇게 복잡한 경로에서 어디로 가는지 거의 볼 수 없는 상황에서는 꽤 위험합니다. 브래드는 뭔가 다른, 더 빠른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한 사람이 한 번에 내려가는 대신 2사람이 동시에 내려가면 어떨까 했죠. 로프를 평소처럼 앵커링에 통과시키지만 각 스테이션마다 로프를 당겨서 다시 끼우는 대신 그냥 위에 남겨둡니다. 한 사람은 로프의 한쪽에 매달리고 다른 한 사람은 반대쪽에 매달려서 2사람이 동시에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서로의 체중이 균형을 이루면서 위에 있는 앵커에서 로프가 고정됩니다. 이 방법을 시뮬링이라고 부릅니다. 이 방법은 초보자 과정에는 없지만 엘리트 스피드 클라이머들 사이에선 흔하며 브래드는 이미 여러 번 시도해봤습니다. 브래드에게는 이쯤 되면 아마 일상이었을 겁니다. 에이든에게는 브래드처럼 실력 있는 사람과 함께 등반하면서 그 기술을 의심하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준비를 했습니다. 정상에서 시뮬 레페를 시작했지만 9피치에 도착했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미 그 확보 지점에는 2명의 클라이머가 있었습니다. 브래드와 에이든이 다음 레페를 준비해야 하는 금속 고리가 이미 사용 중이었습니다. 4명 모두가 설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브래드와 에이든은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해야 했습니다. 그들 아래에는 5피치 정상의 큰 턱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딱 좋았을 겁니다. 그곳은 착지하기 넓고 편안한 장소였지만 가지고 있는 로프의 길이를 확인해 보니 한 번에 그 턱까지 닿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신 6피치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는 그 큰 턱에서 불과 50피트 위였습니다. 짧게 하강만 하면 되는 곳이었고 복잡한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그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보통 하강을 준비할 때는 로프를 가져다가 바위에 볼트로 고정된 금속 고리들에 통과시킵니다. 그 다음 로프의 정확한 중간 부분이 그 고리에 오도록 로프를 당깁니다. 그렇게 하면 아래로 늘어진 로프의 양쪽 길이가 똑같아집니다. 양쪽이 동일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브래드와 에이든은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짧은 레펠이었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죠. 로프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지도 않았어요. 에이든조차도 자기 쪽 로프가 분명히 아래의 턱에 닿아 있는 걸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브래드 쪽 로프는 옆에 있는 덤불에 엉켜 있었죠. 에이든이 브래드에게 물었어요. 우리 괜찮아? 브래드는 설치 상태를 보고 응, 내려가면서 로프를 풀 수 있어 라고 말했어요. 딱 한 가지 더 중요한 안전 절차가 있어. 로프 끝에 아주 큰 매듭을 묶어야 해. 두껍고 부피가 커서 하강 장비를 통과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매듭이어야 해. 그렇게 하면 무슨 일이 잘못됐을 때 매듭이 장비에 걸려서 하강이 멈춰.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고 바로잡을 수 있어. 하지만 브래드와 에이든도 매듭을 묶지 않았어. 겨우 50피트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지. 브래드는 한쪽에서 절벽을 넘었고 에이든은 반대편에서 그를 약간 위쪽 위치에서 따라갔어. 그리고 둘은 함께 하강을 시작했지. 에이든은 이후 상황을 아웃사이드 매거진에 설명했어. 우리는 하강을 시작했고 나는 그보다 약간 왼쪽에 있었고 브래드는 오른쪽에 있었지. 그러다 갑자기 툭 하는 느낌과 함께 우리는 떨어지기 시작했어. 그들은 브래드 쪽의 줄이 거의 남지 않은 걸 몰랐지. 브래드가 선반까지 내려갈 만큼 충분하지 않았어. 그리고 줄을 멈춰줄 매듭도 없어서 로프가 그냥 그의 장비를 그대로 통과해버렸지. 에이든은 그 순간을 떠올리며 말했다. 그와 나 모두 비명을 질렀다. 나는 식물들 사이를 지나갔고 그 다음에 기억나는 건 그의 파란색 그라미치 셔츠가 절벽 끝을 넘어서 튀어오르는 걸 본 거야. 그 퍽 소리는 브래드의 하강 장치에서 짧은 쪽 로프가 미끄러져 빠져나가는 소리였어. 아무것도 막아주는 게 없어서 로프는 그대로 통과해버렸지. 그들이 추락할 때 바위 턱에서 6~9m 위에 있었어. 에이든은 18~24m를 떨어지다 덤불을 뚫고 충격이 완화된 후 아래 바위 턱에 부딪혔어. 그는 양쪽 발목이 부러져서 치료가 필요했지만 살아있었어. 브래드는 운이 좋지 않았어. 그의 추락을 막아줄 덤불이 없었거든. 그 구간에서 그들은 지상에서 180m 위에 있었고 그 높이에서 그 속도로 떨어지면 사람이 땅에 닿는데 약 5~6초가 걸려. 5~6초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한 무력감을 느껴. 그 사람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지 궁금해. 뭔가 붙잡으려 했을지, 뭐가 잘못됐는지 생각했을지, 혹은 공포만 느끼고 아무 생각 못했을까? 우리는 절대 알 수 없어. 우리가 아는 건 브래드가 엘토로의 기슭에 세게 떨어졌다는 거야. 추락을 목격한 다른 등반가들이 즉시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 그는 심각한 둥이 외상으로 즉사했어. 겨우 30일 살이었지.
어떤 사람들에게는 브래드의 마지막이 불가피해 보였어. 그는 너무 오랫동안 무리를 했어. 그의 경력 내내 너무 얇은 한계 안에서 살았고 결국 그 한계 중 하나가 그를 버렸지. 하지만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과정을 더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그런 설명은 점점 설득력을 잃게 돼. 브래드는 스토퍼 매듭을 묶는 방법을 알고 있었고 거의 누구보다 시뮬레이션을 잘 이해하고 있었어. 그는 바로 전날 줄리에게 그 정확한 기술들을 가르치고 있었고 이 기술을 수십 번이나 성공적으로 사용했어. 그렇다면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1997년에 인지 심리학자 번과 보번은 완료 후 오류라고 부르는 행동을 발견했어. 이 오류는 과업의 주요 목표가 달성된 후에 중요한 부수적인 단계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계가 빠뜨려질 때 발생해. 뇌는 임무 완료를 인식하고 인지 차원을 그 과업에서 다른 곳으로 재분배해. 남아있는 단계들은 주의가 덜 가게 돼. 이 오류의 예시는 거의 민망할 정도야. 현금을 찾은 후에 ATM에 카드를 두고 온다든지 복사를 마친 후에 원본 문서를 복사기에 두고 온다든지 하는 거지. 목표는 현금이나 복사본이었고 목표가 달성되면 뇌는 카드를 챙기거나 문서를 가져오는 부수적인 단계로 넘어가게 돼. 이런 실수들이 일상에서는 단순히 민망한 일에 그치지만 등반에서는 치명적일 수 있어. 그러니까 알아둬야 해. 매주 파트론에서 나는 새로운 독점 영상이나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분석 혹은 유튜브에는 올리지 않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공유해.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고 싶다면 페이트론 익스트림 커뮤니티에 가입해. 거기서 보자. 브래드와 에이든이 엘센데로 루미노소 정상에 오른 순간 그들의 머릿속이 바뀌기 시작했어. 1500피트의 테크니컬 클라이밍을 버티게 해준 고도의 경계와 퍼포먼스 모드에서 이제 끝났다는 모드로 전환된 거지. 그리고 그렇게 긴장이 풀린 정신 상태에서 50피트밖에 안 되니까 로프를 중앙에 맞출 필요 없어라는 판단이 딱 그럴듯하게 느껴지는 계산이었지. 어려운 부분이 끝나고 육체적 피로까지 더해지면 오랜 시간 동안 힘든 등반을 지속한 후에는 뇌 절차적 오류를 점검하는 능력이 눈에 띄게 저하돼. 이건 브래드 고브라이트뿐 아니라 모든 인간의 문제이며 데이터도 이를 증명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들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의 56%에서 80%는 정상에 오른 후 하산하는 길에 일어나. 상업항공에서는 치명적인 사고의 거의 절반이 착륙 접근과 착륙 중에 발생해. 비행의 마지막 단계, 모든 어려운 일이 이미 승무원 뒤에 지나간 후에 일어나는 거야. 북미 등반에서 하강은 매년 치명적인 사고의 3가지 주요 원인 중 하나야. 브래드는 단순한 실수를 했고 그 대가로 목숨을 잃었어. 브래드는 기본적인 안전 점검을 건너뛰었지. 하지만 등반의 전설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카라비너도 모두 잠그고 모든 절차를 완벽하게 지켰는데도 하늘에서 떨어진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 수년 동안 사용해온 장비의 결함 때문이라면 이것이 바로 토드 스키너의 놀라운 이야기야.